할까요? 네. 네, 합니다. 자,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사장의 김성준입니다.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월급쟁이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새해 소원 중 해마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예. 직장인들 맨날 하죠.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그런 시대만큼 투자, 재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 건데 하기 전에 우리 오늘 모신 게스트분들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계 정말 뭐랄까요? 동안을 담당하고 계시죠. 정말 나이가 믿겨지지 않는 동안이세요, 교수님. 왜 이러세요? 네. 저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우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도파민의 이덕실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 뭐 정서처럼 미국 주식이 대세다. 그렇죠. 무조건 미국장이다. 특히 이제 트럼프 이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도 핫하고 이게 나갈 때 핫할까요? 핫할 것 같죠, 계속. 그럼요. 네. 핫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2기 경제와 M7 전망입니다. 아유, 이거 진짜 왜냐면 빡셀 것 같아요. 네, 빡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빅테크 기업이 아무래도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 테크, 이 기술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신 우리 과학 도파민 채널의 독실님께서 MC를 저 대신에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아우, 영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 교수님과 기업인 이렇게 약간 그런 모드로 해서 좀 진행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독실님, 네. 오늘 어떻게 저희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테크 쪽은 관심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이걸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두 분께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면 아마 구독자님들도 저거 나도 궁금했어 하지 않을까 제가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게스트에게 편파적으로 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송. 딱 위치가 제 가 제일 크게 나옵니다. 바꾸실래요? 바꾸세요. 아니, 됐어요. 교수님은 이미 기분 상했습니다. 오프닝 다 땄고요. 교수님은 손경제 플러스의 DJ라고 해야 돼요? DJ라고 하는 게 맞아요? MC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요즘에 라디오 다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죠. 네. 그래서 코너 진행하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가운데 가시면 어때요? 아이. 겸사겸사? 감사합니다. 이미 다 크게 나왔어요. 트럼프 당선으로 희비가 엇갈린 직장인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나 이럴 줄 알았다. 나는 좀 이럴 줄 몰랐어.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좀 컸을 것 같고 두 분은 당선이 트럼프가 될 거다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교수님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예상은 제가 못했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이 트럼프 당선 한 3개월 전에 찾아오더니 트럼프 2.0이라는 책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발표난 그날 바로 매대에 깔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약에 당선 안 되면 그랬더니 확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찾아오셨던 4명의 저자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뭐 나름대로 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되나보다 생각해서 그 집회에 참여했고 그래서 저는 마치 대예언가가 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날 나왔어요. 그날, 그날 매대 쫙 걸렸어요. 네. 이 책 이름이 뭐예요? 트럼프 2.0이에요. 오케이. 혹시 동시에 해리스 1.0 같이 쓰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걸 얘기를 했죠. 야, 만약을 대비해야 돼. 근데 아니라고. 진짜? 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대단한데? 거기 참여한 저자분들이 비트코인의 우리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태민 교수, 그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KPM 다가 이제 한양대 교수로 가신 김광석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했는데, 하여튼 저한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저도 집회에 들어갔죠. 주문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제 오늘 얘기 나올 거 중에 하나거든요. 비헤이비어가. 네네. 주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준 부사장님은 과연 어떠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저는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해리스 쪽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갖고 저는 사실 테슬라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왠지 해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설마. 트럼프를 강력 지지하던 이 앨런 머스크의 이 테슬라를 팔아야겠다. 정말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네. 당선 이틀 전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표가 시차가 있으니까 개표가 뭐 이렇게 되고 막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아침 시간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다시 잽싸게 샀어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 사도 그 뒤로 엄청 지금 요동치고 있어갖고 그렇죠. 그래서 팔았다가 다시 사서 그 중간에 갭은 좀 놓쳤는데 잘하셨네. 그렇습니다. 짜릿한 네, 뭔가 네, 있었네요. 이 시간에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가상화폐 그리고 미국 증시에 돈이 더 쏠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왜 그럴까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가상화폐 미국 돈이 몰려가는 것은 모든 방송에서 얘기해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산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사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발언했던 내용들 보면 이건 사기다라고 얘기했고 폰지 사기 전형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바뀌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이게 다 언론에서 알려진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코인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 코인에 관심이 많고 아빠 이게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래서 인식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자식 이름 부문 없다고. 예. 네.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코인을 많이 사놓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심증인데 그 심증이 요즘 사실인 게 확인이 슬슬 되고 있는 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중에 한 회사를 통해서 코인 관련한 회사를 이제 인수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트럼프가 샀고 그래서 본인이 산 종목 띄우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원래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에도 도덕성을 가지고 미국인들에게 평가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공약 실천율이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얘기하는 건 실천을 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미국 바깥에 있는 미국의 부를 다시 가져올 사람은 쟤야. 욕먹으면서도 쟤 가져올 거야.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거든요. 아하, 네. 근데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 국빈이 오면 자기 골프장에 부킹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야, 이번에 아베 오는데 내 골프장 거기 라운드 할 거야. 글로 잡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거 탄핵감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 서슴없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덕성에 대해서는 더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 사놨고 그리고 띄우게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트럼프 정도 되면 본인이 사고 이렇게 띄우려고 맘만 먹으면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위치가 대통령인데.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네. 거잖아요. 또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 어떨까요? 아니 난 견해가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도덕성 윤리 이런 걸 떠나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뭐랄까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말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 선동을 잘하죠. 그럼요. 네, 마케팅 기술이 어떻게 보면 최고 기술은 또 선동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시류를 막 주락펴락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다. 거기에 대한 엔터테이너 같은 기질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You Fire 이거 할 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로 그런 시류를 잘 활용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공약 실천율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번에도 나 임기 첫날부터 뭐뭐뭐 할 거야 지금 막 던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다 할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할 거야 라고 믿는 부분도 있지만 네. 한편 그 사람이 말했던 걸 다 실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피어를 느끼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저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뭐 원화가 약해진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생각하고 비트코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이해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네. 비트코인은 이해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적어도 트럼프는 하려고 한 건 한다. 네. 얘기한 건 지킨다.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미국의 돈이 몰릴 것도 맞고 네. 그 코인도 뭔가 좀 상승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항상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이게 뭐 막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이것도 미국의 돈이 몰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이 전략 전술이 미국에 엄청난 돈을 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때문에 먹고 사는 국가들이 많아요. 전 세계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GDP에서 혼자 차지하는 비중이 25% 가까이 돼요. 근데 지하 경제 규모까지 따지면 30% 좀 안 되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 미국을 빼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 바깥에서 싸게 만들거나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내국에서 경제도 우량하게 발달시키면서 그걸로 우수 제품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건데 네. 미국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사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벌었던 달러 들고 미국을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공장 지어주세요. 저희 뭐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자금이 지금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강달러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달러 강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 자금들도 모두 미국으로 가요. 사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루카스 교수가 이 모순을 딱 이해하고 루카스 패러독스라고 만든 그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은 뭐냐 하면 미국의 선진 자금이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 같은 데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진국들 뭔가 투자해주고 공장 지어주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자금 흐름을 봤더니 중국 자금이 대부분 다 미국 가고 한국 자금이 미국으로 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봤더니 신흥국에서 돈 좀 번 사람들이 네. 더 선진 금융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더 선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 투자은행이나 미국의 여러 자산운용사에게 내 돈 좀 굴려주세요 하고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희한한 현상이 있네. 이래서 이걸 모순이라고 해서 르카스 패러독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현상이 훨씬 더 공고해진 게 요즘 상황입니다. 승자 독식이죠. 근데 이렇게 될 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더 심해질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네. 이렇게 이런 더 결과가 나온 심해진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이기 2.0입니다. 네. 이제 미국 증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 점차적으로 더 커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미국 증시 핵심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생각하시는 그 키워드가 뭔지 각자 생각을 쓸 수 있게 짜잔 하고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핵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의외의 결과가 미국 증시 이제 키워드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부장님이 쓰신 게 어떤 건지 제가 살짝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빅브라더. 빅브라더. 네. 큰 형제. 네. 아니 근데 저는 경제학 교수님하고는 관점이 다를 수 그렇겠죠. 있으니까 네. 기업인이고 네. 또 저는 마케터기 때문에 저는 이 테크도 뭐든지 다 이거를 비헤이비어로 보거든요. 네. 사람의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잡느냐 네. 이런 부분인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이 책 쓰신 얘기를 했어요. 네. 예전 같으면 주말에 서점 가서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찾아보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샀겠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듣자마자 저는 주문 완료해서 이거 새벽 배송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간의 일상의 비헤이비어를 잡고 있는 큰 기업들은 이미 빅브라더들이다. 우리의 비헤이비어를 지배하고 있고 그 메가 플랫폼들인 거죠. 네. 저는 아까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뭐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AI를 쥐고 있는 이런 회사들 어차피 빅브라더를 깔아놓은 판에서 글로벌에서 네. 사람들이 이 디바이스 안에서 그런 비헤이비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빅브라더 기업들이 완전 쥐락펴락할 거다. 그래서 그들한테 칩이라도 납품하는 회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진짜 그 빅브라더 안에서 기회를 못 잡으면은 난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더 승자 독식에 이걸로 가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게 저는 사람의 이 비헤이비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무섭게 보는 게 아이폰이 나왔는데 이게 손에 쥐어주면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쇼핑도 그렇고 뭐 저희 업무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폰이 할 수 있는 거를 차가 한다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디바이스로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전 테슬라가 단순히 트랜스포테이션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이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빅브라더 회사들이 정말 쥐락펴락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줄 알고 네.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도 이따가 좀 한번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이제 트럼프로 넘어간 트럼프 2.0은 결국에 그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또 미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 박지원 교수님 네.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보면 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바로
AI입니다. 그러니까 AI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네. IT, 자동차, 방산 다 설명했고 이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세력? 세력을 넓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유저를 넓히는 거다. 네. 그러면 다시 AI가 발달되니까 이런 건데요. 비해별 잡는 거죠. 그렇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AI가 뭐 진짜 저도 겁이 날 정도예요. 저도 대표적으로 몇 개 회사들하고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AI 첨단 회사들이 뭘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MS나 구글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 지금 빅브라더들이 자신들이 개발해 놓은 AI 수준을 다 오픈을 안 해요. 왜? 거부감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아, 오. 이미 다 되고 다 할 수 있고 사람 없어도 되는데 이거 했다가 거부감이 너무 심해질 것 같은 거예요. 단적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저거잖아요. 알파고. 구글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알파고 가지고 대국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다 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이세돌 구단이 우리 인류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긴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 뒤에 중국의 커제 다 졌고요. 그죠. 일본도 다 졌잖아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인류가 마지막으로 이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뒤부터 구글에서는 알파고 데리고 전 세계 투어를 안 다녀요. 왜? 사람들이 겁만 내기 시작했고 게임 할 필요도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성찰을 바탕으로 이미 사람 없어도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좀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유쾌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세팅되어 있는 이 인력들 중에서도 우리 셋 포함해서 다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그걸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역할만 볼게요. 오늘 바빴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요 너무 바빠서 오늘 참석을 못합니다. 그럼 인터뷰 내용 원고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동안 제가 해놨던 모든 아티클들 신문 칼럼이나 책 원고나 이거를 전부 DB화한 그거를 챗 GPT 하다가 DB로 넣어줘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들에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해줄 때 박정호의 목소리에 박정호의 얼굴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등 뭐 유엔에서 인정한 5개 외국어로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다 영상 올릴 때 썸네일도 요즘 사람이 안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뭐 100만 유튜버 이상은 다 그냥 인공지능에 시켜서 썸네일 한 10개 나오면 그 중에 좋은 거 골라서 올려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여기서 누가 남아있을까? 부사장님 정도? 저는 왜 나와요? 그래도 회사 사장님이시니까. 부사장 월급쟁입니다. 하여튼 채널의 그래도, 월급쟁입니다. 네, 그 정도라서 지금은 모든 걸 다 숨기고 있고요. 그래서 IT는 뭐 금방 AI랑 이해가 되실 거고 네. 자동차 같은 경우 부사장님이 말씀 화두 던져주셨는데 테슬라. 월트 디즈니가 팍스 TV 인수했었을 때 그때 주주 서한을 보냈어요. 우리가 왜 하려고 하냐 하면 근데 그때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안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훅을 걸어서 이 제품 좀 봐주세요. 이 정보 좀 봐주세요 하고 노티스를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네. 이제 남은 게 차 안에서밖에 없어요. 아, 자,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잠자죠. 아침, 점심, 저녁 3시간 정도 밥 먹다가 쳐요. 12시간 날아가요. 그럼 12시간이 우리가 어텐션하고 활동하는 건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좀 안 되거나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출퇴근뿐만 아니라 잠깐 외근 갔다 오고 할 때 차 이용하니까. 근데 그 3시간은 지금은 온전히 운전하려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자율주행이 되면 AI 기반으로 네. 그러면 그 3시간만큼 나의 가장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놓치고 뭘 팔 수가 있냐는 거예요. 콘텐츠 뭘 부분. 보여줄 수가 있고 디즈니. 그렇죠. 네. 그래서 디즈니는 전 세계에서 컨텐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한 3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팍스그룹이 합쳐서 그래서 제일 많이 컨텐츠를 모아놓고 쏘겠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기 위한 큰 흐름의 앞단에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그거고 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방산과 결부되면서 이제 신냉전이 무조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서워요. 네, 네. 맞아요. 자,
이제는 모든 기기가 무인화될 거고요. 전투기가 사람이 타고 있는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 전투기가 되면 훨씬 값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더 질 좋은 전투기를 값싸게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조그 셔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혼자 드론 500개, 전투기 10개 다 움직이는데 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방산 무기를 파는 건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파는 거고 시스템. 데이터와 시스템과 AI와 결부된 걸 같이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대목에서 미국산 무기를 하나라도 더 팔아서 자신들의 도메인 영역을 넓혀 놓으면 그럼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들은 절대 이제 미국으로 총뿌리를 겨눌 수가 없죠.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먼저 하는데 네네. 야 니네 왜 총뿌리를 우리로 겨눴어?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미국은 적을 두지 않고 계속 우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뻔히 보이는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판은 무조건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고 냉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다 AI 기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역시 교수님. 무섭습니다. 네. 이야기 들으니까. 제 교수님 말씀 듣다가 저도 까먹을까 막 적어놨어요. 네. 무기부터 얘기하자면 네. 무기가 진짜 이런 인공지능화되고 무인으로 날아다니면은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 기계들한테는 뭐랄까 감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독실을 뭐 쏘려고 그러다가 안 됩니다. 제가 울 겁니다. 또는 애가 있어. 그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기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미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조종하더라도 먼 곳에서 그냥 정말 조그 셔틀로 오락하듯이 게임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결여될 것이다. 그런 인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럼요. 사실. 네. 훨씬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무섭고 아까 이세돌 구단 그 대결 말씀했는데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파고 혹시 일부러 한 판 져준 거 아닐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 수도 있지만 봐도 가신 분들 저는 왜냐면요 대국을 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갑자기 AI한테 인격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파고한테. 그 전까지는 얘는 그냥 소프트웨어고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인간하고 대결하면서 이기고 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냥 얘가 뭐 인지가 됐달까요? 상대로서. 갑자기. 이거 대단한 마케팅 아니야? 갑자기. 그리고 얘가 몇 수를 내다보고 이번에 한 수 물러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약간 마케팅적인 생각도 좀 나왔어요. 네. 그게 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 그 이세돌 구단을 한번 이겼잖아요. 네.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이없는 한 수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딱 한 수를 두자마자 모든 바둑 전문가들도 이거 왜 이러지? 뭐야? 라고 그렇죠. 하고 네. 나중에 이제 개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확인해보니 그거는 이제 실수의 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왜 했느냐? 어떻게 보면 뭐 알고리즘은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알고리즘은 모든 수를 다 찾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스캐닝을 하는 건데 그때 그 수를 두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수를 뒀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번 실수도 봐주자. 학습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지는 것도 학습일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지는 것도 움직이는 과장일 수도 있고. 거니까 봐준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는 근데 제가 또 AI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연구하신 것 중에 또 재밌는 걸 보고 제가 안 까먹는 게 있는데 AI는 어쨌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학습을 하는 언어나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그럼요. 미국에서 쓰는 영어라든가 이 서구 언어들은 되게 다이렉트하기 때문에 네. AI가 학습이 편한데 우리나라처럼 존댓 반말이 있고 돌려 말하는 문화. 예를 들면 아유 뭐 됐어 뭐 이런 걸 가져와 뭐 약간 뭐 그럼요. 빈손으로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밥 한번 먹자, 이런 거. AI가 교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조금 덜일 수 있다. 영어를 쓰는 문화에서 훨씬 더 학습이 빠를 수가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가능한 게 이 문화가 혹은 이 언어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동양이 대부분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담고 있어요. 네. 그럼 요걸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아티클 때 논문만 가지고 학습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맥락이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AI가 제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농담, 뭐 비꼬는 거 이게 진짜인지 비꼬는 건지 반어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맥락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 세 명도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는
꼬는 것 같은데라고 두 분이 생각해도 저는 그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정답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올 수 있냐면 그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언어들이 그런 게 좀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어가 그리고 심지어 질 좋은 콘텐츠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콘텐츠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생성형 AI 사용하실 때 영어로 질문하실 때 훨씬 더 좋은 내용이 이미 나와요. 비헤이비어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IT 쪽, 네. 뭐 빅브라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쪽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 증시에 가장 주목할 것이 이제 M7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뭔지 이 개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교수님. 네, 뭐 신조어입니다. 어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미국 증시를 리딩해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을 지칭하는 게 M7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디지털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네. 약간의 업무 스코프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천 기술 확보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AI다. 이 두 가지 교집합은 있고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M7 회사들을 굳이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생각해보자라고 했을 때 네. 제일 좋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우리 부장님 말씀해주신 빅브라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뭐든지 다 해도 돼. 내가 다 해줄게라고 하면서 이 모든 행동 반경을 좀 제한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M7이 왜 IT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렇게 공용 기업이 되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M7 자리를 두고도 좀 의견이 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게 1년 후에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각자 생각하는 M7 라인업을 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이럴 줄 알고 저희 제작진들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가 많군요. 아, 순위가 되게 힘드네.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죠? 제 말이요, 진짜. 세상에. 묘한 방송이네요. 컨닝해도 되나? 하세요. 뭐. 세상에 컨닝할 게 없어서 이걸 컨닝하다니. 근데 왠지 교수님 건 정답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메탈 빼려고 했다가 2번에 써 있어갖고 얼른 넣었어요. 저도 이 질문이 좋네요. 왜냐하면 저의 생각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시몬스 하나 넣으시죠. 시몬스요? M7에? 아, 이런 사신 방송이라니. 야, 이게 뭐? 야, 대단한데, 이 방송. 짜잔. 짜잔. 거기는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내림차순. 내림차순. 네, 근데 공동 1등이 있어요. 네. 저 네, 써놓고도 기억이 안 나나 보죠? 네네. 옆으로 썼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왜 구글을 두 분이 1등으로 꼽았는지. 구글에 제가 제일 오랜 시간을 브라우저를 키면 구글이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요? 저희 비헤이비어를 지배하는 자는 구글이다. 알겠습니다. 그 엔비디아는 일단 당분간은 이 기술을 다른 회사가 따라잡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다른 모든 회사들이 당연히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자신들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칩을 만들려고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이미 꽉 잡고 있다. 애플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혁신은 AI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AI에 있어서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국어 서비스는 언제 되는지 네. 그리고 과연 얼마나 뛰어날지 좀 의심스러운데 네. 저는 애플이 그래도 두 가지 면에서 괜찮다고 보는 것이 하나는 플랫폼을 잘 잡고 있어요. 예. 여전히 개발되는 많은 앱들을 보면 또 안드로이드 기반보다는 애플 기반을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다. 예. 두 번째는 잘 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최근 기사들을 보니까 오픈 AI랑 같이 하기로 했었던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어떤 NPU라든가 이런 칩들을 엔비디아랑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흥미롭게 좀 볼 수 있다. 일단 저력은 있는 회사니까 사실 우리 오늘 하는 것이 트럼프 2.0이잖아요. 아, 맞다. 그러면 네. 완전 딴 얘기라고. 맞아요. 오늘 외우였지 저도 순간.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거의 첫 번째 제 생각을 해야 되는 회사는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솔직히 말하자면 2년 전까지만 해도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 회사는. 그런데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독점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 예전부터 DDD 이거 할 때부터. 그럼요. 아, 결과적으로는 문서 작업할 때는
아무리 뭐 안드로이드 기반이 좋고 뭐 아이패드가 좋다고 해도 모두가 다 얘기하는 게 윈도우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90년대부터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머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메타 아마존은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네. 좀 우리 부사장님. 저는 무섭게 보는 거는 구글 맵이에요. 그리고 그 구글 맵은 어떤 이 위성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것들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 네. 것도 있어서 몇 수를 건너뛰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바이스, 아이폰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테슬라가 대신할 수 있겠다. 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가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회사고 저는 주식을 재테크 이전에 관심 있는 회사를 배워보려고 주식을 좀 사거든요. 아하. 관심이 생기니까 팔로우를 하니까. 근데 메타가 이제 버추얼 기술, VR 그런 거 할 때 뭐 그래 미래 기술 중에 하나겠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우리의 모든 비해별을 다 잡아먹겠다는 생각이 디바이스 쪽에서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메타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다 올랐겠지 싶은데 계속 올라가요. 맞아요. 페이스북이 메타 만들고 한번 곤두박질 쳤었는데 그때 다 망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존은 어쨌든 이게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비도 우리의 비해비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소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알리도 있고요. 네. 나는 넥스트 아마존이 누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구글이 쇼핑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아마존이지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6개만 썼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나머지 이런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별로다. 별로라기보다는 엔비디아 기술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는 하는데 네. 기술은 항상 누군가한테 따라잡히거든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봤어요. 그렇죠. 저 회사가 최고라고 했지만은 금방금방 따라잡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 때 인텔이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인텔 저는 인사이드 딩딩딩. 근데 미국에서 컸습니다. 델 컴퓨터. 그렇네. 델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지금 노트북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네. 사과를 안 쓰셨네요. 애플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그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디바이스나 뭐 이런 거에서 보이지가 않아서 그리고 애플이 아직까지 잘 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비헤이비어를 이 디바이스로서 글로벌 단에서 아직은 잡고 있지만 네. 누군가 나오면은 저기도 대처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두 개는 좀 애매했습니다. 네. 저한테는. 교수님 네, 저도 뭐 두 분 말씀에 다 동의한 게 많아서 그냥 간단히 첨언만 하면 1등은 테슬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원거리에서 커넥티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노트북,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스마트폰. 근데 거기에 차를 하나 더 얹을 수 있는 회사예요. 이게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커넥티드한 장터를 만들면 그 다음에 빅뱅은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무서움을 확실히 제가 인정을 한 거고 네. 두 번째가 메타인데 메타는 원래 이제 플랫폼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애플 그 다음에 요 회사들 중에서는 네. 메타가 서자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브 플랫폼이잖아요. 윈도우 위에서 구동되거나 안드로이드나 iOS 위에서 구동되다 보니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의사결정에 본인은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예요. 그래서 주커버그가 전부를 건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이름 버리고 다음을 향해 가자. 그래서 이름도 메타로 바꾸고 이름도 메타야. 그리고 3D에서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오클러스 캐스트 2 그걸 바탕으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젊은이들한테는 엄청난 센세이션이 될 수 있겠네요. 그거 플러스 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많은 젊은 계층이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진짜 레디 플레이 원처럼 온라인 세상이에요. 가상의 공간도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없어져야 해요.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이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가 그리는 가상의 그 세계관 속에서 적지 않은 많은 유저들이 자기의 24시간 중에 상당 부분을 온라인에서 보내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큰 터전을 만들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에게 그 반도체를 제대로 지원하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넣고 저는 사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MS예요. 우리 그거 아세요? 안드로이드 폰 하나 깔릴 때마다 구글에서 MS에 5불씩 입금됩니다. 왜요? 안드로이드 폰에
원천 기술 중에 하나가 MS 걸 이용하지 않으면 그 폰을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MS는 윈도우를 많이 팔거나 MS 오피스를 많이 팔아서 그 반열에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천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걸 300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슈퍼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는 아이폰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안드로이드 폰이죠. 갤럭시 폰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죠. 아이폰 말고는 다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하나 팔릴 때마다 5불이 입금되는데 무슨 홍보 마케팅을 합니까? 어디 가서 뭐 세일즈를 하고 다닙니까? 그런 특허가 몇백 개 있는 유일한 회사가 MS예요. 그래서 MS는 보이는 데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돈을 벌었던 회사라서 이번에 인공지능 시대에도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챗GPT에 가장 먼저 투자를 했고 그렇죠. 가장 선도를 하고 있었던 회사라서 그런 걸 인정하고요. 5등을 구글로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구글은 아까 우리 부사장님 말씀 주셨던 양자 컴퓨터도 있지만 구글도 조만간 이게 다음 달에 발표되는 걸 알고 있는데 삼성과 이거 하나 나와요. 네. 구글이 글래스. 삼성과 퀄컴과 셋이 합쳐서 글라스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메타와 이제 구글과 이쪽에 이제 판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혼자 뛰면 판이 안 커져요. 맞아요. 두세 개 회사 같이 뛰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요 5개 회사가 가상 세계에서 뭘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평생 할 것이냐 했었을 때 그 다음 시즌이 3D 쪽에서 뭐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네. 그게 이 두 회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에 저는 주안점을 둬서 이게 1군. 그 다음에 2군은 애플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있는데 지난번 비전 프로가 너무 헤비했어요. 그리고 비전 프로가 얘네가 얼마나 보수적인 의사결정인 건지를 단적으로 봤던 게 그 장면에서 저는 아 얘네가 이제 혁신 안 하네 생각이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비전 프로를 제가 끼고 네. 맥북이나 아이패드를 봅니다. 네. 그러다가 공중을 딱 보면 맥북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공중에 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비전 프로를 바탕으로 3D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생각이 없고 맥북과 네, iOS의 익스펜션 개념이에요. 아하. 이걸 좀 더 유스풀하게 이용하는 그거지. 나는 별도의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할 그 정도의 야망이 이제 없는 거예요. 메타랑 반대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라는 게 자신의 세계관에 아직 얽매여 있는 애들이고 얘네는 나 이제 서재가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MS는 궁극적으로 또 나는 안드로이드를 까든 뭘 까든 나한테 돈 내가 내야 될 맥북 거야. 떼기 있지, 뭐 네.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거고 구글과 삼성이 또 같이 뭘 한다. 이것도 또 무섭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긴 일진, 애플부터 나머지는 확장성이 떨어져서 이진. 그렇게 따지면은 구글과 삼성이 뭘 한다. 네. 퀄컴하고. 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가장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삼전을 많은 방송에서 권했어요. HBM도 분명히 삼성이 할 수밖에 없는 반열에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안경, 그 다음에 귀걸이를 낼지 뭘 낼지 모르겠다고. 다들 막 반짝반짝해. 삼전 지금 사야 되나? 네, 아니 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여러 있긴 방송에서 하고. 권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삼전을 사야 되는 이유가 한 번도 미국은 한 기업이 독주하는 걸 놔둔 적이 없어요. 예전에 일본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80%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해서 풍지박산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가 인텔, 우리 삼성, 그 당시 현대 하이닉스부터 다 다채로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해진 거죠. 네, 엔비디아의 독주는 그대로 두고 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TSMC의 독주 그대로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미국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독주를 그대로 두지 못하는 이유가 애플도 별도의 반도체가 엔비디아하고 여기 체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M2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생태계로 여기 이미 가고 있고 미국과 엔비디아 모두 입장에서 엔비디아 생태계를 추종하는 그쪽 생태계에서 네. TSMC만 쳐다보고 있는 걸 할 수는 놔둔다? 없다. 그걸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TSMC 대안은 삼성밖에 없다.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 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늘 리딩방을 했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네.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요? 예. 아, 하이닉스도 유력한데요. 이미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유일한 한쪽 축의 대항마이자 납품업체가 됐잖아요. 납품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고 아, 오케이. 삼성은 반영이 안 됐고 아직 오케이, 안 너무 됐고. 크게 한 거 아니야? 네. 좋아, 오케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젠슨왕이 우리 여기 기업인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특히 미국 기업인들은
주주들과의 대담을 할 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집단 소송 걸려요. 네. 그런데 젠슨왕이 정례적으로 뭐 합니까? 나는 삼성을 기다리고 있고 삼성이 그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컬 테스트를 거의 다 통과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그 립 서비스를 왜 하죠? 엔비디아 납품업체이고 합청업체일 뿐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그 이유는 야 빨리 좀 가져와 이 메시지인 거예요. 본인이 TSMC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야 TSMC 너 나한테 이런 조건으로 납품할 거야? 그럼 나 삼성에다 납품 부탁하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빅뱅하고 있는 이 찰나를 놓치고 나중에 HBM과 유사한 다른 형태를 디벨롭 시켰다. 그러면 엔비디아 산업 생태계가 아니라 삼성과 다른 데가 생태계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니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 두 군데 TSMC와 삼성이 모두 나만 쳐다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젠슨왕의 구조예요. 그래서 젠슨왕은 무조건 뒤에서 응원 소리 들면서 삼성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야,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제 네. 이 이야기까지도 사실 트럼프 2.0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 금융 전문가들 중심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M7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모두가 생각해서 넘어갔었던 그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생각이 들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캠프에 수천억 원을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선되자마자 고공행진을 찍은 게 바로 이제 테슬라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결국엔 일론 머스크의 빅피처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당연히 친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2년 전만 왕숙이었죠. 왕숙이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야 역시 기업가들은 알 수 없다. 왜 갑자기 이렇게 친해졌다. 뭐 전략적인 제휴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뭐 이제 친구가 된 걸까요? 뭘까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언론 보도가 크게 좀 잘못 방향을 설정한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정치 자금을 가장 크게 헌납한 이유 중에 하프 정도만 미국 비즈니스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중국 때문이에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래 93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했던 건 전부 미국 기업인들이었어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93년 이후 개혁개방 노선으로 이제 들어섰는데 네. 그런데 그때마다 중간중간 중국을 나쁘게 봤던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저 인권 유린하는 저 나라 교육하면 안 돼. 누르려고 했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빌 클린턴도 그중에 하나고. 그럴 때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든 저 미국 대통령을 누가 설득해서 우리 제품이 편하게 미국에 수출될 수 있는 노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미국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 기부하면 안 되죠. 오히려 반발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굴 찾아갔느냐?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미국 기업을 찾아간 거예요. 하는 이 아니고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그래서 이게 공식 통계가 있어요. 93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을 위해서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미국 대통령 후보에게 기부했던 미국 기업 랭킹이 있는데 네. 1등이 AT&T고 2등이 보잉이에요. 이건 간단한 상상력이죠. 1등 AT&T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중국을 위해서 기부했을까요? 중국이 개혁개방의 노선에 들어오면 이제 중국인들 손에 다 뭐 있다? 휴대폰 있죠. 그러면 중국의 몇 개 성에서만이라도 사업권 따오면 떼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AT&T는 중국의 한 5개 성에서 이통카 사업권을 받아냈어요. 중국이 야 우리를 위해서 기부 이렇게 많이 해주고 몇 가지 우리의 허들들을 잘 네가 해결해줬구나 해서 사업권을 줬는데 이 다음부터는 양쪽의 의견이 달라요. AT&T는 우린 털렸다. 중국은 무슨 소리냐 사업권 5군데 줬지 않냐. 근데 AT&T는 사업권만 줬지 실제 비즈니스에 락을 많이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AT&T 다 털고 나왔죠. 그래서 그게 1등이었고 2등이 보잉인데 네. 이것도 쉬워요.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 무슨 물류가 많아질 거겠어요? 항공 물류가 물류죠. 제일 많죠. 그런데 항공업의 특성상 어느 나라의 표준기가 뭘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항공 교육업, 항공 정비업의 표준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준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반에 초기에. 그죠. 네. 초반 잡아야죠. 그래서 분명 중국에서 보잉을 주력기로 삼아주기로 했는데 네.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또 반은 에어버스, 반은 보잉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호락호락하지 않아. 네,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히스토리컬한 증거가 생겼냐면 미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제 중국을 위해서 돈 쓰지 마. 중국 비즈니스 절대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마지막 주자로 일론 머스크가
돈을 쓴 거예요. 왜? 테슬라 자동차 전 세계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삽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의 3분의 2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큰 전기 자동차 공장 어디 있어요? 중국이에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한 다음에 트럼프가 대중국 노선을 강경으로 해서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 높아지고 미국 제품 불매운동 들었으면 네. 직격탄이 테슬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트럼프의 배프가 됐잖아요. 네. 뭘 보여주는 거다? 야, 중국 봤지? 니네 트럼프한테 이제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나한테 와야 돼. 대신에 우리 차도 알았지? 이거예요. 어허. 그러니 이제 중국 내에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된다? 중국 정부가 막을 겁니다. 얘들아 왜 이래? 이건 당분간 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어허. 그 증거가 많아요. 테슬라의 원래 배터리는 어디 거였었죠? 파나소닉 거였어요. 그런데 중국 감정들이 점점 반미 감정이 높아지자마자 테슬라가 배터리 바꿨죠. 어디로? CATL로. 중국 걸 오히려, 바꿨어요. 오히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이렇게 배프가 된 가장 큰 직접적인 목적은 미국에서는 아직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도 크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아직 판도 안 벌렸고.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난 그래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안 줄 거야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뭘 했어요? 괜찮아. 그랬잖아요. 원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하. 중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이 정말 다급해지면 일론 머스크 찾아오겠지. 야, 머스크. 지금 트럼프가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통과해줘. 대신 우리 중국의 모든 관공서 전기자동차 바꾸는 시점이 내년인데 아하. 전부 테슬라로 바꿔줄게 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요 타이밍에 요건 제가 꼭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중국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했으나 네. AT&T도 마찬가지고 호락호락하지 않았잖아요. 자신들이 이제 시장이 큰 걸 아는 거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 IT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다른 나라가 돈 벌어가는 건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었던 건 뭐였냐면 테슬라가 일단 지금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으니 네. 중국 시장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몰아낼 수 있는 성능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 그런 걸 잡아서 이제 자국 우선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돈이 되는 시장이니까 네. 배터리도 중국 거고 모든 게 다 중국 건데 네. 그렇게 해서 팽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을 했는데 네. 그 당분간 그런 일은 있지 않을까요? 당분간 그런 일은 없다. 적어도 트럼프 기간 동안에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일론 머스크도 알아요.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 어느 순간 되면 축출이다. 다 이해하는 아는 거예요. 거죠. 알아요. 네네. 그런데 시간을 벌어야 돼요. 공장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네. 아직 팔아야 될 자동차도 많고 그리고 미국 시장 아직 안 커졌고 네.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동의. 저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죠. 그렇죠.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또 중국은 죄송합니다. 중국 관계자분들께. 이게 그렇게 글로벌한 채널이었습니다. 그럼요. 이거 또 당황스럽네요. 중국의 모든 특급 호텔에 이제 시몬스 침대가 싹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럴 것까지 수 있습니다만 네. 항상 외국 기업들을 써먹고 벌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곱게 나온 데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약간 성향의 차이도 있는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힘이 필요한 거 교수님 말씀이 맞죠. 하고 트럼프도 와이낫이지만 두 분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둘이 언제 한번 맞다이 들어갈 거다. 진짜 이권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테슬라가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채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유리할 거지만 그들이 언제 틀어지느냐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보느냐고 또 테슬라를 또 많이 쳐다보고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교수님이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비헤이비어를 하루에 3-4시간 잡을 수 있는 게 테슬라 차기 때문에 얘네가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이것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 지구 바로 위에 띄워놓은 이 위성의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죠.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안 팔아도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장사도 할 수 있다. 전 테슬라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위협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엉뚱하고 흥미로운 질문 예.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이 그만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예 지배하는 수준이 됐는데 테슬라는 이제 3시간 정도 혹은 4시간 정도를 온전히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테슬라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부족하다.
네. 나는 차에 내린 다음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음. 그래서 테슬라가 휴대폰을 만약에 만든다, 스마트폰을 만든다, 네.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거 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 두 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생각들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택을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테슬라의 휴대폰을 살 거면 자동차도 테슬라여야 해요. 왜? 마치 애플 생태계처럼. 그렇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를 이해하는 AI를 완벽하게 학습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편안하게. 그래야 내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아주 일찍 스케줄은 춘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 자동차와 테슬라 휴대폰을 다 사용하는 유저다. 제가 보기에는 5년 안 넘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저한테 미리 노티스 주는 거예요. 교수님, 왜냐면 휴대폰 제 캘린더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다 됐으니까.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인데 춘천이신데 어떻게 닭갈비집 하나 예약해 놓을까요? 지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식사 시간이 딱 걸려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일정은 밥 먹고 가야 되니. 그럼 그렇게 해. 그러면 그 다음 일정이 촉박하니까요. 대기가 많지 않은 식당으로 제가 잡겠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매운 거 싫어하니까 맵지 않은 닭갈비집을 해드리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은 테슬라와 호환이 안 되는 다른 A사 휴대폰을 쓰고 자동차는 테슬라 거 쓰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 기대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단순히 테슬라에서 만약에 휴대폰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더 좋고 나쁘고는 개인의 차이가 있게 돼버린다. 왜? 이제 AI가 자꾸 진화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저는 그 관점이에요. 정말 자연스럽게 네이티브하게 이 내부에서 모든 것이 연동이 되려면 그렇죠. 같은 회사여야 된다라는 네. 거죠. 네. 맵찔이들은 어쨌든 테슬라 휴대폰을 사라. 그렇죠. 결론은 그거네요. 그게 사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원래 기술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네. 기계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살 때 그런 위주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뭘 기준으로 혹시 구매하셨어요? 차 살 때 뭐 보세요? 디자인. 네. 디자인이죠. 첫 번째가 디자인인가요? 지금. 그래요? 네. 저는 네. 차 살 때 이 얘기도 되게 의외인데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 저는 그게 안 궁금해요. 오.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의 특정 모델의 특정 홀스파워의 특정 토크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네. 되게 이런 디자인이나 안에 뭐 인테리어, 겉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나 컬러나 어떤 옵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꽤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을 쓰는 게 지금은 예전만치 아니더라도 일단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이 예전만큼 안 이쁘다고 해도 대체할 만한 브랜드도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저는 디자인에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 지금 차를 봐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위트는 재밌어요. 테슬라의 모든 시리즈를 모으면 섹시가 된다고. 그런 브랜딩적인 그런 위트는 재밌으나 그게 되게 뭐 디자인적으로 심미안적으로 저를 되게 아니죠. 끌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 또 많은 분들이 뭐 빅테크 M7도 좋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코인이었어요. 그렇죠. 가상화폐 시간이 정말 불기둥을 뿜었는데 두 분이 혹시 코인 하시는지는 비밀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합니다. 하시고요. 네. 큰 손이시고. 큰 손은 아닙니다. 소액으로 합니다. 근데 그쪽 분야에서는 워낙 큰 손이 많아서 그런데 저도 제 전 재산에서 적지 않은 걸 넣었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박정우 교수님은 좀 이제 친분이 있는데 어쩌면 그 개발한 사람이 아닌가. 제가요? 네. 왜 그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채널은 대박인 거야. 어쩌면 비트코인을 만든 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이 박정우일 수 있다. 제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꿈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인 투자를 안 하셔도 이제 나랄 거란 생각 안 해요. 부사님은 또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죠? 저는 그 처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뭐 금융자산이나 뭐 이렇게 안 보고요. 네. 어떤 이런 저는 약간 마케터니까 자꾸 딱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에는 어차피 부로서 압도적으로 사회 안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차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팬덤이나 팔로워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 계급, 그렇죠. 소셜 포지셔닝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나 NFT나 이런 것도 그런 개념으로 봐서 어떤 그런 소셜 스테이터스의 토큰 같은 느낌인 거죠. 저는 돈으로, 자산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뭐 최고로 뭐 정해져 있으니까 뭐 다 모르겠고요. 확실하게 알겠는 거는 커브가 상당해요. 네. 그래서 이 서핑을 잘해야겠다 정도는 알겠어요. 저는 재산은 어쨌든 주식도 부동산도 비트코인도 다
결국은 내 주머니에 꽂혀야 돈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재산인 건데 이게 아무리 올려가고 뭐하고 이거는 내 돈이 아닌 거죠. 네. 뭔가 실물이 네.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씩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큰 손들, 기관들, 정부 부처에서도 이제 법제화하기 시작했고 상품으로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조금씩 생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장 보편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나 금같이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는 좀 더 공신력이 부여된 새로운 신종 금융 상품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시장이고 어찌 보면 이런 평가도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다뤘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메타, 테슬라, MS 뭐 이런 수많은 우리 M7 이 회사들하고 비트코인도 저는 금융 상품이라고 봤으니까 네. 저걸 금융 상품이라고 했었을 때 시총이 어떻게 될까요? 그잖아요. 그러네. 그거는 시총 계산할 수가 있네. 그 전체를 전체 다 그 비트코인 발행량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까지 야, 그걸로 그거는 너무 큰데 그럼? 하여튼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었을 때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강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봤을 네, 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투자하는데 관심을 두셔도 충분히 괜찮은 텀이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결국엔 비입을 잡는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그렇게 확장되고 네. 그렇죠. 비입을 잡기 시작하면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하셨어요. 사실 비트코인의 변화를 비례비로 설명하면 제일 좋아요. 네. 처음에 누가 투자하기 시작했냐면 아 이게 뭐 미래 금이라는데 뭐 미래 화폐라는데 아 잘 모르겠고 그냥 없어도 되는 돈 한번 넣어보자. 대부분 그랬죠.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50만 원 넣어요. 그러다가 없어도 되는 돈에 1,000만 원 하시면 이제 조금 깨갱한 게. 아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 부자들 중에서 없어도 된다고 해서 1억씩 넣는 사람도 많아요. 극초반 말고. 아니, 극초반에도 오히려 극초반에 1억을 넣어서 그거를 소문을 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야 그런 사람도 그걸 샀대. 이것 때문에 하방의 경직성이 생길 거, 그런 비헤이비어가 생길 걸 안 거거든. 맞아. 야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넣었다고 누구도 넣었다고 워렌 버핏도 넣었다고 하는 순간 누가 들러붙어서 그렇죠.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 비헤이비어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가 유지가 되는데 물론 커브는 굉장히 크지만 네. 그 시세가 유지되면서 누가 여기 들러붙었냐면 공식적으로 계좌 추적이 안 됐으면 하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저 대금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해주십시오. 그게 반토막이 될 수 있는데요. 차라리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왜? 계좌 추적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까지 붙었는데 전 세계에 이런 지하 경제에 해당되는 비중이 지하 30%거든요. 경제의 비입을 잡아버렸는 그렇죠. 지하 경제가 전 세계 경제 30%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생태계가 일로 비해비어가 또 들어왔죠. 그 사람들의 행태가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확 올라갔고 상당한 쓰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안정감도 생기고 또 선도적인 금융회사들 또 선도적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이 또 붙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치가 커지니까 이제 국가들이 이걸 무시를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도 저거 뭐야? 원래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커지길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중에 뿌려진 유동성의 양, 돈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부동산하고 주식인데 네. 내 주력인 부동산으로 절반 정도가 왔는데 네. 코인이 생겼어. 내 부동산 업이 줄어드는 당연히 요인이 줄어드는 잖아요. 거죠. 그죠. 달러 발행된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세 개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터부시 여겼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뛰어놀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아까 말한 셀럽 누가 투자했대. 비헤이비어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로 누가 뭐라고 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없고. 내가 사놨다고 뭐라고 하는 판도 아니고. 네. 야, 그럼 이런 논하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딱 봤더니 일론 머스크도 도지 가지고 그걸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이제 생각들이 하나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기업가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영향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피니언 리더 이게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왜? 그게 돈으로 바뀌기도 쉽고 그 인지도가 뭔가 사람들을 유도하기도 쉬워지니까 그런 생각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소셜 밸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들으면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들고 오늘 한 거는 어떤 이것이 옳다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미래 전망을 좀 한번 해본 거잖아요. 코인이 나쁘다기보다는 이 모든 뛰어든 그 모든 이유들을 봤을 때 방향성이 생겨버리고 네. 모두가 여기 가치가 있다라고 믿게 되면 이제 화폐는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단계에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박정희 교수님하고 네. 이덕실 평론가님 모시고 트럼프 2기의 미국 증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얘기가 산으로 간 것 같지만 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굉장히 알맹이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교수님께 한 수 제대로 배운 것 같고 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이 배웠어요. 네, 두 분의 생각 자체가 기업가의 마음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를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테크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배웠어요. 교수님한테 말씀을 정말 듣다 보니까 되게 진짜 수업 듣는 것 같잖아요. 이론이 탁탁 털고 교수님이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하셔갖고 맞아요. 너무 재밌네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재밌었던 네,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두 분의 관점을 듣다 보니까 리더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이 회사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요거를 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게 읽어야 될 게 많아요.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부사장님 그리고 우리 이덕실 과학평론가 이분들과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디스토피아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줄 알면 10년, 20년 걸릴 걸 2개월 만에 끝내는 세상이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걸 만들었어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알아요. 내가 맛집으로 알려지려면 예전에 신스에서 20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2달이면 끝나요. 그래서 디지털을 잘 이용하고 내가 실력만 갖추고 활용만 할 줄 알면 그걸 시장에서 가장 단기간에 알릴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제 이만 저 월급쟁이 부사장과 월급쟁이 교수님과 우리 월급쟁이 평론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하고 동갑인 거 아세요? 진짜 동안이시죠? 동안인 게 약간 그 이런 경제 쪽 전문가한테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안 좋죠. 있죠. 안 그렇죠? 좋죠. 아, 그래요? 푼내기가 네, 나요. 네. 회장님들 만날 때 전무님이 미리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내일 저희 총수님 만나는데 할 때 야 뭐야 이렇게 어린 사람 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게 있죠. 솔직히죠. 네. 그래서 차를 까죠. 네, 제가 사실